내가 미군 장교야. 명령이야. 아스팔트를 찢어 밟길듯 거친 빗줄기 속에서 금발의 미군 여군 장교가 악을 쓰듯 외쳤다. 번개가 칠 때마다 드러나는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참을 수 없는 오만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의 젖은 군복 어깨에 달린 대위 계급장이 빗물에 번들거리며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있었다. 707 특임대 소속의 하진우 상사는 아무런 대답 없이 그녀의 맞은편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솟아있는 등대처럼 그는 고요하고 굳건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훈련 시작 3시간 만이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와 주한미군 특수작전팀이 함께하는 대테러 연합훈련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었다. 이번 훈련의 목표는 테러리스트에게 점령된 폐건물에 침투하여 인지를 구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진짜 적은 가상의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팀의 지휘관을 맡은 케이트 스털링 대위.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상사. 알아들었어. 당신의 그 원시적인 감 따위는 집어치우고 내 지시에 따라. B팀은 지금 당장 2층 창문을 통해 진입한다. 이건 논의가 아니라 명령이야. 케이트는 손목에 찬 최첨단 전술 PDA 화면을 가리키며 쏘아붙였다. 화면에는 건물의 3D 설계도와 열 감지 센서로 파악한 적외선 반응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오직 스크린 속의 데이터와 숫자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하진우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폐건물 외벽의 낡은 환풍구, 아주 작은 틈새를 응시하고 있었다. 비바람이 그 틈을 통과하며 만들어내는 미세한 소리의 변화. 그리고 공기 중에 섞여 들어오는 흙먼지와는 이질적인 화약 냄새. 그의 야생적인 감각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비루트는 함정입니다. 오랜 침묵 끝에 하진우가 내뱉은 첫 마디였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함정 근거는 당신 눈에는 열감지 센서라도 달렸나네. PDA에 따르면 2층은 완벽하게 비어 있어. 적들의 주력은 1층 로비와 3층 저격 포인트에 집중되어 있다고.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 바람의 흐름이 다릅니다. 그리고 화약 냄새가 납니다. 누군가 2층 복도 끝에 부비 트랩을 설치해 놨습니다. 크레모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레모아. 그 단어에 미군 팀원들 사이에서 잠시 긴장감이 흘렀다. 하지만 케이트는 코웃음을 쳤다. 화약 냄새 상사. 지금이 무슨 베트남 전쟁 시대인 줄 알아. 여긴 21세기 대한민국이고 우린 첨단 기술로 싸우는 군인이야. 당신의 그 구시대적인 후각보다는 내 10만 달러짜리 장비를 믿겠어. B팀. 진입 준비. 케이트는 하진우의 경고를 묵살했다. 그녀에게 하진우는 그저 첨단 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훈련에 나선 이해할 수 없는 한국 군인일 뿐이었다. 미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사성 장군 아버지를 둔 군인 명문가 출신인 그녀에게 데이터와 이론은 곧 진리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각 따위는 미신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돌려 B팀에 속한 자신의 팀원들에게 짧은 눈짓을 보냈다. 방탄판 확인하고 충격에 대비해.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명령 불복종은 군인의 수치였고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었다. B팀의 진입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로프를 이용해 2층 창문에 도달한 대원들이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케이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PDA 화면을 주시했다.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그녀의 미소가 입가에서 채 사라지기도 전이었다.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폐건물 2층 전체가 섬광에 휩싸였다. 모의 훈련용 공포탄이었지만 그 위력은 실전을 방불케 했다. 건물 외벽이 검게 그을리고 창문은 모두 박살나며 유리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다. 훈련 심판관의 무전기에서 냉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B팀 전원 사망. 인질 구출 실패. 훈련 종료. 처참한 실패였다. 케이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완벽한 데이터와 이론이 이름 모를 한국 군인의 원시적인 감각 앞에서 산산조각 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분노를 하진우에게 쏟아냈다. 젠장, 당신 때문이야. 왜 더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어? 당신이 애매하게 말하니까 팀원들이 혼란스러워했잖아. 그녀는 자신의 뺨을 때리는 빗줄기도 잊은 채 하진우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다. 하지만 하진우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다. 그는 그저 멀리서 다가오는 거대한 먹구름을 수평선 너머에서 심상치 않은 속도로 밀려오는 파도를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감각은 또 다른,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위협을 감지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비가 아니었다. 훈련 상황실의 스피커에서 다급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전대원 주목 기상 악화 훈련 지역에 급작스러운 태풍이 접근 중이다. 모든 훈련을 중단하고 즉시 베이스 캠프로 철수하라 반복한다. 즉시 치지직 무전이 끊겼다. 동시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바람이 섬 전체를 강타했다. 나무가 부러지고 훈련용 천막들이 종잇장처럼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모의 훈련의 실패를 자축할 시간도 없이 진짜 재앙이 그들을 덮치고 있었다. 통신은 두절되었고 섬을 오가는 배편은 끊겼다. 이제 가상의 테러리스트도 훈련 심판관도 없었다. 오직 성난 자연과 그 안에 고립된 20명의 대원들 뿐이었다. 오만했던 미군 장교의 잘못된 판단으로 시작된 아수라장. 이제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72시간의 생존 작전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바람사연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르르 쾅쾅.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세상이 온통 하얗게 번쩍였다. 바로 눈앞에서 거대한 소나무가 번개를 맞고 검은 숯덩이로 변해 쓰러졌다. 나무가 땅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는 미친 듯이 울부짖는 바람 소리에 묻혀버렸다. 케이트는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훈련의 연장선이라 생각했던 상황은 이제 완벽한 생존 투쟁으로 변해 있었다. 태풍은 그들의 베이스 캠프를 형체도 없이 집어삼켰다. 통신, 장비와 식량, 의료품이 담긴 텐트들은 이미 바람에 실려 바다로 날아간 지 오래였다. 남은 것은 흠뻑 젖은 군복을 입은 채 공포에 떨고 있는 20명의 대원들과 그들을 덮친 성난 자연뿐이었다. 전원 네 말의 주목 케이트가 빗줄기를 뚫고 소리쳤다. 그녀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지휘관으로서의 권위를 잃지 않으려 애썼다. 패닉에 빠지지 마. 우리는 훈련받은 군인이다. 지금부터 생존 매뉴얼에 따라 행동한다. 우선 고지대로 이동해 안전을 확보하고 조를 나눠 흩어진 장비를 수색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여전히 명령조였다. 하지만 그녀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원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눈앞의 재앙에 압도되어 넋을 잃고 있었다. 아니, 단 한 사람. 하진우만은 달랐다. 그는 주변 대원들을 살피는 대신 고개를 들어 비가 흘러내리는 방향과 계곡의 물살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코가 벌름거렸고 귓바퀴는 미세한 소리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듯 쫑긋 세워져 있었다. 지금 고지대로 가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하진우가 케이트의 말을 잘랐다. 저 위는 지반이 약한 마사토 지대입니다. 이 정도 비라면 30분 안에 산사태가 날 겁니다. 또 그 감타령이야 상사. 매뉴얼에 따르면 매뉴얼은 지금 같은 태풍을 상정하고 쓰인 게 아닙니다. 하진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저쪽입니다. 30방향. 저 바위 절벽 아래에 동굴이 있습니다. 아까 훈련 들어오면서 봐뒀습니다. 저곳만이 유일한 대피처입니다.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은 시커먼 입을 벌리고 있는 동굴이었다.
하지만 케이트의 눈에는 그저 짐승이나 들끓을 법한 위험한 구멍으로 보일 뿐이었다. 자신의 판단이 또다시 부정당하자 그녀의 자존심이 들끓었다. 나는 지휘관이야. 내 판단을 믿어 저런 동굴에 들어갔다가 맹수라도 만나면 어쩔 거지. 게다가 입구가 무너지기라도 하면 그대로 생매장이야. 고지대가 훨씬 안전해. 그녀는 하진우의 말을 무시하고 공포에 질린 미군 대원들을 이끌고 비탈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한국군 대원들은 하진우와 케이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하며 우왕좌왕했다. 하진우는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땅바닥에 떨어진 굵은 나뭇가지를 주워들었다. 그리고 아직 젖지 않은 마른 땅을 나뭇가지로 깊게 파냈다. 흙 속에서 희미한 진동이 느껴졌다. 땅이 울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가고 싶은 사람은 따라와라.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하진우는 짧게 말하고 자신의 팀원들을 이끌고 동굴 쪽으로 향했다. 그의 확신에 찬 모습에 망설이던 몇몇 한국군 대원들과 미군 병사 하나가 그의 뒤를 따랐다. 케이트는 자신을 따르지 않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분노에 찬 고함을 질렀다. 명령 불복종으로 군사재판에 회부될 줄 알아.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곧이어 터진 거대한 굉음에 묻혀버렸다. 쿠르르르릉. 케이트가 서 있던 언덕 전체가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하진우의 예언이 현실이 된 것이다. 산사태였다. 붉은 황토와 거대한 바위,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그녀를 덮쳐왔다. 안 돼. 케이트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다. 발밑의 땅이 젤리처럼 물컹거리며 꺼져내렸다. 그녀의 몸이 흙더미에 휩쓸려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뾰족한 나뭇가지가 그녀의 허벅지를 찢었고 거친 돌멩이가 그녀의 얼굴을 핥히었다. 흙탕물이 입과 코로 밀려들어와 숨을 쉴 수 없었다. 죽음의 공포가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때였다. 쇠갈고리처럼 강력한 손이 그녀의 팔을 낚아챘다. 하진우였다. 그는 산사태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동굴로 향하던 걸음을 멈추고 되돌아온 것이었다. 정신 차려. 하진우는 케이트를 자신의 등 뒤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바닥에 주워들었던 굵은 나뭇가지를 땅에 깊숙이 박아 넣었다. 미친 듯이 쏟아져 내리는 흙더미 속에서 그 나뭇가지 하나가 그들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하진우의 팔뚝 근육이 터질 듯 팽창했고 그의 이빨은 부서져라 맞물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온몸으로 쏟아지는 토사의 무게를 견뎌내고 있었다. 케이트는 그의 등 뒤에서 자신을 지키고 있는 이 남자의 거대한 존재감을 느꼈다. 그의 등은 세상 어떤 방패보다도 단단하고 넓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지옥 같던 굉음이 잦아들고 그들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상황은 최악이었다. 산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대원들이 흩어졌고 그들의 눈앞에는 거대한 흙더미가 길을 막고 있었다. 케이트는 다리를 절뚝거렸다. 허벅지에 상처가 깊었고 발목은 퉁퉁 부어 있었다. 그녀의 오만함이 부른 참사였다. 만약 하진우의 말을 들었다면 미안해. 케이트가 모기만 한 목소리로 사과했다. 하진우는 아무런 대답 없이 그녀를 부축했다. 그의 얼굴에는 비난의 기색이 없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뿐이었다. 일단 동굴로 가야 합니다. 체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케이트를 거의 없다시피 하여 동굴로 향했다. 동굴 안은 축축하고 어두웠지만 적어도 미친 듯한 비바람은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케이트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젖은 군복이 그녀의 체온을 빠르게 빼앗아가고 있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하고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저체온증, 생존에 있어 가장 무서운 적이 찾아온 것이다. 하진우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이대로 두면 그녀는 일시간 안에 쇼크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 젖은 나무로는 불을 피울 수도 없는 상황. 그의 시선이 케이트의 젖은 군복과 자신의 단단한 몸을 번갈아 훑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결심한 듯
자신의 군복상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예요? 케이트가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다. 하진우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젖은 군복 상의를 벗어 던지자 단단한 근육으로 다져진 상체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났다. 빗물에 젖은 그의 몸에서는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의 어깨와 등에는 과거의 작전 중에 생긴 듯한 크고 작은 흉터들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헬스장에서 만든 보여주기식 근육이 아니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카롭고 실전적인 몸이었다. 당신 옷도 벗어요. 하진우의 목소리는 명령이라기보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미쳤어요. 내가 왜 당신 앞에서 옷을 벗어야 하죠? 이건 성희롱이에요. 케이트가 이를 딱딱 부딪히며 소리쳤다. 그녀의 몸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로 떨리고 있었지만 자존심만은 꺾이지 않으려 했다. 젖은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체온을 뺏겨서 죽습니다. 얼음 주머니를 온몸에 두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하진우는 성큼 다가와 케이트의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눈에는 어떤 욕망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눈앞의 환자를 살리려는 의사의 눈빛, 혹은 고장난 기계를 고치려는 기술자의 눈빛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이건 생존입니다. 당신이 살고 싶다면 내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그는 케이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의 젖은 군복 재킷 지퍼에 손을 가져갔다. 케이트가 본능적으로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녀의 손에는 아무런 힘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 하진우는 거칠지만 능숙한 손놀림으로 그녀의 젖은 겉옷을 벗겨냈다. 얇은 티셔츠 한 장만 남은 그녀의 몸이 차가운 동굴 공기에 노출되자 떨림은 더욱 심해졌다. 하진우는 자신의 마른 전투 조끼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고 자신이 벗은 젖은 옷들을 동굴 바닥에 깔았다. 그리고는 케이트를 자신의 품으로 강하게 끌어당겼다.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면 열이 빠져나갑니다. 맨살과 맨살이 맞닿았다. 케이트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등이 하진우의 불덩이처럼 뜨거운 가슴에 닿는 순간 그녀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극과 극의 온도가 부딪히며 짜릿한 고통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하지만 고통도 잠시 그의 체온이 그녀의 몸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마치 차가운 쇠붙이를 용광로에 집어넣은 것처럼 그의 압도적인 열기가 그녀의 몸을 녹여내렸다. 쿵, 쿵, 쿵.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등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 소리는 어떤 음악보다도 안정적이고 힘찼다. 케이트는 저항을 멈췄다. 그녀는 그의 단단한 팔에 몸을 맡긴 채 그의 온기를 탐했다. 사성 장군 아버지의 서재보다 파리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보다 지금 이 어둡고 축축한 동굴 속 낯선 남자의 품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케이트의 떨림이 잦아들고 파랗던 입술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진우는 그녀를 아는 채로 동굴 밖에서 주워온 젖은 나뭇가지들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는 품에서 작은 방수 파우치를 꺼내더니 그 안에서 마그네슘 막대와 부싯돌을 꺼냈다. 불을 피울 건가요? 이 젖은 나무로요? 케이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나무의 심은 젖지 않았습니다. 하진우는 전투용 나이프를 꺼내 굵은 나뭇가지에 젖은 겉껍질을 능숙하게 벗겨냈다. 하얀 속살이 드러났다. 그는 나이프 끝으로 나무의 속살을 보풀처럼 아주 가늘게 긁어냈다. 패더스틱이라 불리는 특수부대원들의 기본 생존 기술이었다. 그는 보풀처럼 일어난 나무 부스러기 위에 마그네슘 막대를 대고 칼등으로 강하게 긁었다. 치익 하얀 불꽃이 튀며 마그네슘 가루가 나무 부스러기 위에 떨어졌다. 그리고 다시 부싯돌을 그 위에 대고 긁었다. 파직 불꽃이 마그네슘 가루에 옮겨 붙으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와!
케이트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마치 원시인이 처음 불을 발견하는 순간을 목격하는 것 같았다. 하진우는 입으로 바람을 살살 불어넣어 불씨를 키웠다. 작은 불꽃은 이내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이 되었다. 주황색 불빛이 어두운 동굴 안을 따뜻하게 밝혔다. 동굴 벽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거인처럼 어른거렸다. 하진우는 케이트의 허벅지 상처를 살폈다. 그는 모닥불에 나이프를 달궈 소독한 뒤 자신의 군복 소매를 찢어 상처를 꿰매기 시작했다. 케이트가 고통에 신음하며 그의 팔을 잡았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파상풍에 걸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외과 의사처럼 정교하고 침착했다. 그는 상처를 꿰맨 뒤 주변에서 찾아낸 약초를 빻아 상처 위에 붙여주었다. 지혈과 소염 작용이 있는 풀입니다. 케이트는 멍하니 그가 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이 남자는 대체 정체가 뭘까?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자연 그 자체와 하나가 된 것 같았다. 그녀가 매뉴얼과 데이터에 의존할 때 그는 바람의 냄새를 읽고 땅의 울음을 들었으며 숲의 언어를 이해했다. 그녀가 오만함에 눈이 멀어 팀원들을 사지로 몰아넣었을 때 그는 묵묵히 돌아와 그녀의 목숨을 구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젖은 나무로 불을 피우고 풀잎으로 상처를 치료하며 그녀를 돌보고 있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동시에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경외심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깨닫기 시작했다. 이곳, 문명의 이기가 모두 사라진 원시의 자연 속에서는 계급장도, 학벌도, 집안 배경도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오직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녀 옆에 있는 이 남자야말로 이곳의 진정한 지배자라는 것을 모닥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다. 두 사람은 말없이 불꽃을 바라보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고마워요. 케이트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리고 미안해요. 내 판단이 틀렸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그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건네는 사과였다. 하진우는 그녀를 돌아보지 않은 채 불 속에 나뭇가지를 집어넣으며 대답했다. 사과는 살아남은 뒤에 받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의 시선이 어두운 동굴 밖, 폭풍우가 몰아치는 숲을 향해 있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자연과의 싸움. 그리고 그는 말을 멈췄다. 그의 예민한 귀가 빗소리 사이로 섞여 들어오는 아주 미세하고 이질적인 소리를 포착한 것이다. 그것은 바람 소리도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도 아니었다. 금속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억눌린 사람의 목소리. 그의 온몸의 근육이 긴장으로 팽팽해졌다. 이 섬에 있는 건 우리뿐만이 아니었어. 하진우의 몸이 순간적으로 돌처럼 굳었다. 그의 모든 감각이 동굴 밖, 칠흑 같은 어둠을 향해 곤두섰다. 케이트는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눈치채고 긴장하며 물었다. 왜 그래요? 무슨 소리라도 들었어요. 쉬. 하진우는 검지를 자신의 입술에 가져다 대며 그녀의 말을 막았다. 그는 타오르던 모닥불을 발로 밟아 급히 껐다. 마지막 불씨가 사그라들자 동굴 안은 다시 완벽한 어둠에 잠겼다. 갑작스러운 암흑에 케이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하진우의 옷자락을 꽉 쥐었다. 하진우는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동굴 입구 쪽 바위에 몸을 바짝 붙였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날카롭게 다듬은 나뭇가지 창이 들려 있었다. 빗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가득하던 세상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음이 섞여들고 있었다. 자박자박 사람의 발소리였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었다. 진흙탕을 밟는 여러 개의 군화 소리,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외국어, 러시아 억양이 섞인 거친 말들이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다. 군인이라면 폭풍우 속에서 저렇게 소리를 내며 움직이지 않는다. 게다가 그들의 대화 내용에는 화물, 거래, 보트 같은 단어들이 섞여 있었다. 밀수꾼들인가? 하진우의 뇌가 빠르게 회전했다.
이 외딴 섬은 과거부터 국제 밀수 조직의 중간 거점으로 이용된다는 소문이 있었다. 아마 놈들은 태풍을 틈타 은밀한 거래를 하려다 조난당한 것일 터였다.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이제 그들의 적은 성난 자연만이 아니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장 세력까지 상대해야 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들이 숨은 동굴 바로 앞을 지나가는 듯했다. 하진우는 숨을 멈췄다. 그의 등 뒤에 숨은 케이트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다. 손전등 불빛 여러 개가 동굴 입구 앞을 어지럽게 훑고 지나갔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었다. 제발, 그냥 지나가라. 다행히 놈들은 동굴 안쪽까지 살피지는 않고 지나쳤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하진우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다. 그의 등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다. 방금 그자들은 누구죠? 케이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마도 이 섬을 이용해 나쁜 짓을 하던 놈들인 것 같습니다. 태풍 때문에 발이 묶인 거겠죠. 그럼 우린 어떡해요? 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들은 구조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발견하면 목격자를 제거하기 위해 해치려 들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생존자인 동시에 놈들의 눈을 피해야 하는 도망자입니다. 날이 밝았다. 밤새 몰아치던 태풍은 거짓말처럼 있어 있었지만 섬은 전쟁이라도 치른 듯 쑥대밭이 되어 있었다.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길을 막고 있었고 곳곳이 흙탕물 웅덩이로 변해 있었다. 하진우와 케이트는 동굴에서 나와 식량과 물을 구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진우는 밤사이 놈들이 지나간 흔적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이건 하진우가 진흙바닥에 남겨진 선명한 자국 앞에서 멈춰섰다. 타이어 자국입니다. 오프로드용 ATV 사륜 바이크 바퀴 자국이에요. 놈들은 이 섬의 지리를 잘 알고 있고 이동 수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다. 놈들은 단순한 조난자들이 아니라 이 섬에 명확한 거점을 둔 조직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진우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그는 케이트에게 손짓으로 주변 경계를 지시하고 자신은 낮은 포복 자세로 수풀을 헤치며 나아갔다. 케이트는 어젯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평하거나 그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진우의 눈짓과 손짓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훈련받은 군인답게 그의 뒤를 엄호했다. 얼마나 이동했을까? 하진우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고 땅에 엎드렸다. 그의 눈앞 약 50m 전방에 낡은 위장막으로 덮인 작은 막사가 나타났다. 놈들의 임시 거처인 듯했다. 막사 주변에는 ATV 2대가 세워져 있었고 모닥불을 피운 흔적도 보였다. 그리고 막사 안에서 희미한 무전기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보트 엔진이 완전히 나갔다. 수리하려면 최소 이틀은 걸릴 것 같다. 본부에 연락해서 하진우는 케이트에게 손짓으로 후퇴를 명령했다. 두 사람은 소리 없이 왔던 길을 되짚어갔다. 안전한 곳에 도착하자 케이트가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들었어요, 저들. 이틀은 더 여기에 있을 거래요. 우리가 먼저 구조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길 바라야죠. 하진우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하지만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놈들이 섬을 수색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발각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어떻게요? 저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도 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진우의 눈이 주변의 자연물을 훑었다. 그의 눈에는 숲의 모든 것이 무기로 보였다. 탄력 좋은 대나무 줄기는 활이 될 수 있었고 단단한 돌멩이는 날카로운 화살촉이나 칼날이 될 수 있었다. 질긴 등나무 덩굴은 밧줄이자 적의 발목을 낚아챌 함정의 재료였다. 그는 케이트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놈들의 거점을 피해 섬의 반대편 해안으로 이동한다. 그곳에서 구조 신호를 보낼 방법을 찾는다. 이동하는 동안 생존에 필요한 도구와 자신들을 지킬 무기를 만든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놈들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한다. 케이트는 그의 계획을 듣고 침을 삼켰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그녀는 이런 원시적인 생존 방식을 비웃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의 계획이 이 지옥 같은 섬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뭘 하면 되죠? 명령만 내리세요. 상사.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오만함 대신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하진우를 단순한 하급자가 아닌 자신의 생존을 책임질 리더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두 사람의 역할은 완벽하게 분담되었다. 하진우가 주변의 재료로 무기를 만드는 동안 케이트는 자신의 군사 지식을 활용해 함정을 설계했다. 그녀는 더 이상 PDA 속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진우에게 배운 대로 바람의 방향과 땅의 경사를 읽고 적의 예상 이동 경로를 계산해 가장 효과적인 지점에 함정을 설치했다. 부비 트랩, 트리핑 와이어, 위장 구덩이. 그녀가 설계한 함정들은 교범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이었다. 하진우는 그녀가 만든 함정 설계도를 보고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웨스트포인트 수석 졸업생은 다르긴 다르군요. 이론이 실전 경험과 만나니 생각보다 쓸만합니다. 칭찬으로 들을게요. 케이트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가며 완벽한 생존 파트너가 되어갔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준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식수를 구하기 위해 계곡으로 내려갔을 때 그들은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들이 타고 왔던 군용 보트의 잔해, 그리고 동료들의 군복 조각들이 바위에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군인이 아닌 제3자의 것으로 보이는 시신 한 구가 엎드려 있었다. 등에는 선명한 총상이 남아 있었다. 놈들이 이미 자신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생존자들을 수색하며 살해하고 다닌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숲 저편에서 날카로운 외침이 들려왔다. 거기 누구냐 놈들에게 발각된 것이다. 젠장. 뛰어 하진우의 외침과 동시에 두 사람은 몸을 날렸다. 등 뒤에서 탕탕 총성이 연달아 터져나왔다. 총알이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며 볼은 소름 끼치는 파열음을 냈다. 그들이 서 있던 자리의 바위가 깨져나가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놈들은 경고 사격 따위는 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었다. 숲은 순식간에 사냥터로 변했다. 그들은 사냥감이었고 정체불명의 밀수꾼들은 사냥꾼이었다. 이쪽입니다. 하진우는 케이트의 손목을 잡고 계곡의 물길을 따라 달렸다. 물속을 달리면 발자국이 남지 않아 추적을 따돌리는데 유리했다. 차가운 계곡물이 허벅지까지 차올라 움직임을 방해했지만 지금은 속도가 생명이었다. 케이트는 이를 악물고 그를 따랐다. 허벅지 상처가 터져나갈 듯 아팠지만 지금은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뒤에서 쫓아오는 놈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놈들은 숲의 지리에 익숙했고 그들보다 훨씬 빨랐다. 헉헉, 더는 못 가겠어요. 케이트의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폐가 터질 것 같았다. 하진우는 멈춰 서서 주변을 살폈다. 이대로 가다간 따라잡히는 건 시간 문제였다. 그는 거대한 바위 뒤로 케이트를 밀어넣고 자신은 반대편 숲을 속으로 몸을 숨겼다. 제가 놈들을 유인할 테니 여기서 절대 움직이지 마십시오. 10분 뒤에 저 폭포 위에서 만나겠습니다. 안 돼요. 혼자선 위험해요. 이게 최선입니다. 하진우는 케이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나는 잘 숨는 게 특기입니다. 그는 짧게 말하고는 일부러 나뭇가지를 밟아 소리를 내며 케이트와 반대 방향으로 달려나갔다. 저기다 저쪽으로 갔다 놈들은 하진우가 만든 소리를 따라 그를 쫓기 시작했다. 케이트는 바위 뒤에 숨어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무력했다. 그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미끼가 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하진우는 숲속을 미친 듯이 달렸다. 그는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는 달리면서 주변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나무의 위치, 땅의 경사, 덩굴의 굵기.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 모든 지형 정보가 조합되어 하나의 거대한 전술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는 놈들을 자신이 미리 설치해둔 함정지대로 유인하고 있었다. 5, 4, 3, 2, 1, 지금이다. 하진우는 거대한 나무 뒤로 몸을 숨기는 동시에 발로 땅에 연결된 덩굴을 걷어찼다. 그가 발을 떼는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대나무가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며 그 끝에 매달린 돌멩이들이 비 오듯 쏟아졌다. 케이트가 설계했던 스콜피온 트랩이었다. 으악크악 선두에서 달려오던 놈 2명이 돌멩이 세례를 맞고 쓰러졌다. 그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하진우는 이미 다른 나무 위로 기어 올라 있었다. 그는 굵은 등나무 덩굴을 잡고 타잔처럼 허공을 날아 놈들의 머리 위를 통과했다. 그리고 반대편에 착지하자마자 미리 준비해둔 올가미 함정을 작동시켰다. 뭐야? 뒤따라오던 놈 하나의 발목이 올가미에 걸려 허공에 거꾸로 매달렸다. 순식간에 3명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남은 놈들은 겁에 질려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들의 눈에는 하진우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숲의 일부가 된 유령과도 같았다. 제기랄 어디 숨었어 나와 하지만 하진우는 응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몸을 숨기고 놈들이 흩어지기를 기다렸다. 분노와 공포에 질린 놈들은 흩어져서 숲을 뒤지기 시작했다. 완벽한 각계격파의 기회였다. 하진우는 나무 뒤에서 소리 없이 나타나 낙오된 놈의 등 뒤로 다가갔다. 그는 직접 만든 돌 칼로 놈의 목을 치는 대신 어깨에 신경 다발이 모인 곳을 강하게 내리쳤다. 은놈은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기절했다. 살상은 피한다. 하지만 제압은 확실하게.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흩어진 놈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갔다. 숲은 그의 무대였고 그는 이 무대의 완벽한 지휘자였다. 한편 약속 장소인 폭포 위에서 하진우를 기다리던 케이트는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졌다. 10분이 지났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숲속에서는 간간이 비명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게 누구의 비명인지 알 수 없었다. 만약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라면 그녀는 상상도 하기 싫었다. 그때 수풀이 흔들리며 하진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옷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진우 케이트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그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다. 살아 있었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하진우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괜찮습니다. 놈들은 잠시 쉬고 있을 겁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놈들은 죽지 않았다. 다만 숲속 곳곳에 기절하거나 기묘한 자세로 묶인 채 발견될 뿐이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잠시 안도하는 사이 ATV 엔진 소리가 숲을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놈들의 본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에는 숫자도 훨씬 많았고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젠장. 놈들이 이렇게 빨리 지원 병력을. 더 이상 숲속에 숨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놈들은 작정하고 숲 전체를 샅샅이 뒤질 기세였다. 하진우는 폭포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수십 미터 아래에는 시퍼런 물이 소용 돌이치고 있었다. 길은 하나뿐입니다. 하진우가 결심한 듯 말했다. 설마 저기로 뛰어내리자는 건 아니겠죠. 케이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수영을 하지 못했다. 내가 당신을 안고 뛸 겁니다. 날 믿습니까? 하진우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의 눈을 보자 케이트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상한 용기가 솟아났다. 그녀는 이 남자를 믿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믿어요. 그녀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좋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절대 눈 뜨지 마세요. 하진우는 케이트를 자신의 앞으로 끌어안았다. 그리고 벼랑 끝을 향해 달렸다. ATV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들의 등 뒤까지 쫓아왔다. 놈들의 고함 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려왔다. 하진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벼랑 끝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땅을 박차고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두 사람의 몸이 포물선을 그리며 아래로 떨어졌다.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몸을 갈랐다. 케이트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하진우의 목을 더 꽉 끌어안았다. 그의 심장 박동이, 그의 체온이 그녀가 가진 세상의 전부였다. 첨벙 거대한 물보라와 함께 두 사람은 시퍼런 물속으로 사라졌다. 세상이 온통 파랗게 뒤집혔다. 귀가 먹먹해지고 수압이 온몸을 짓눌렀다. 차가운 물이 비명처럼 입과 코로 밀려 들어왔다. 케이트는 본능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물속에서는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폐 속의 공기가 빠르게 사라지며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다. 죽음의 공포가 다시 그녀를 덮쳤다. 바로 그때 강력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았다. 하진우였다. 그는 물속에서도 눈을 뜨고 한 손으로는 케이트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미친 듯이 물살을 갈랐다. 그는 마치 물고기처럼 경류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위로, 빛이 있는 곳으로 헤엄쳐 올라갔다. 푸와 두 사람의 머리가 거의 동시에 물 밖으로 솟구쳐 올랐다. 콜록콜록 케이트는 허겁지겁 공기를 들이마시며 기침을 토해냈다. 그녀는 하진우의 목에 매달려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정신 차려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진우가 소리쳤다. 폭포 아래의 강물은 그야말로 급류였다. 태풍으로 불어난 물이 거대한 바위들에 부딪히며 하얀 포마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나뭇잎처럼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가고 있었다. 놈들이 벼랑 위에서 그들을 향해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탕탕탕 물기둥이 사방에서 솟구쳐 올랐다. 젠장. 저놈들 끈질긴 것 좀 봐. 하진우는 케이트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며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작은 바위는 완벽한 엄폐물이 되지 못했다. 이대로 있다간 둘 다 강물 위에서 벌집이 될 판이었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진우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강하류에 동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물속으로 잠수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케이트는 고개를 저었다. 나 수영 못해요. 물이 무서워요. 어린 시절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 내가 있잖소. 하진우가 그녀의 젖은 얼굴을 감싸 쥐고 자신의 눈을 마주보게 했다. 그의 눈은 깊고 고요했다. 내가 절대 당신을 놓지 않아. 숨을 최대한 참고 내 몸에 모든 걸 맡겨요. 내가 당신의 산소통이고 당신의 구명조끼야. 약속할게. 반드시 살려서 저 동굴로 데려다 줄게.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공포에 질린 그녀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힘. 케이트는 떨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에게 자신의 목숨을 걸기로 했다. 숨 들이마셔요. 최대한 하진우의 신호에 맞춰 두 사람은 폐가 터질 정도로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리고 총알이 빗발치는 강물 속으로 다시 몸을 던졌다. 물속은 고요했지만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 가득했다. 날카로운 바위와 소용돌이가 그들을 위협했다. 하진우는 케이트를 옆구리에 낀 채 오직 한 팔로 물살을 헤쳐나갔다. 그는 마치 이 강의 지도를 머릿속에 다 그려놓은 사람처럼 능숙하게 장애물을 피하며 동굴 입구를 향해 나아갔다. 케이트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는 오직 하진우의 단단한 팔과 그의 심장 소리에만 의지했다. 하지만 참았던 숨이 한계에 다다랐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입에서 공기 방울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하진우를 밀어내려 했다. 그때 하진우가 몸을 돌려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당황할 틈도 없이
그의 입에서 따뜻한 공기가 그녀의 폐 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물속에서 이루어진 생명을 나누는 키스였다. 케이트는 본능적으로 그의 입술을 탐하며 공기를 빨아들였다. 그 짧은 순간 그녀는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이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주는 이 남자를 간신히 동굴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다. 그들은 동굴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다행히 동굴 안은 비교적 건조했고 놈들의 추격도 따돌린 듯했다. 살았어. 우리가 진짜 살아남았어. 케이트가 웃음 섞인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하진우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 급류에 휩쓸리면서 바위에 부딪힌 그의 옆구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상처가 깊었다. 진우 씨 피가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과다출혈과 탈진으로 의식을 잃은 것이다. 안 돼 진우 정신 차려. 케이트의 절규가 어두운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상황이 역전되었다. 지금까지는 그가 그녀를 지켰지만 이제는 그녀가 그를 지켜야 할 차례였다. 그녀는 더 이상 오만하고 나약한 장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살아남는 법을 배운 생존자였다. 케이트는 눈물을 닦고 정신을 다잡았다. 그녀는 하진우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옷을 찢어 그의 상처를 꽉 동여맸다. 그리고 그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몸으로 그를 꽉 끌어안았다. 그의 숨결이 닿는 곳에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밤새 그의 곁을 지켰다. 그의 생명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를 지켜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약속해요. 이번엔 내가 당신을 살릴게요. 반드시.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하진우는 끙하는 신음과 함께 눈을 떴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옆구리의 상처는 불에 달군 쇠로 지지는 듯한 통증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흐릿한 시야를 비비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움직이지 마세요. 상처가 덧나니까. 바로 옆에서 케이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밤새 그의 곁을 지킨 듯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그가 만들었던 것과 비슷한 날카롭게 깎은 돌칼이 들려 있었다. 동굴 바닥에는 깨끗하게 손질된 물고기 몇 마리와 먹을 수 있는 야생 식물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가 밤새 혼자서 해낸 일이었다. 당신이 이걸 다 하진우가 놀라 물었다. 당신에게 배운 대로 했을 뿐이에요. 케이트가 무심하게 대답하며 야자수 잎으로 만든 그릇에 담긴 맑은 물을 그에게 건넸다. 마셔요. 탈수 증세가 심해요. 하진우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흙탕물 묻는 것조차 질색하던 그녀였다. 그런 그녀가 이제는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고 독초와 약초를 구분하며 자신을 간호하고 있었다. 그녀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아니, 원래 그녀 안에 잠재되어 있던 강인함이 깨어난 것일지도 몰랐다. 놈들은 아직 조용해요. 아마 우리가 급류에 휩쓸려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케이트는 동굴 밖을 경계하며 말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숨어 있을 수만은 없어요. 당신 상처가 너무 깊어요. 이대로 두면 감염될 수도 있어요. 약이 필요해요. 그녀의 말이 맞았다. 항생제와 소독약 없이는 상처가 돌아 폐혈증으로 번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약은 놈들의 아지트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내가 가겠소. 하진우가 몸을 일으키려 했다. 안 돼요. 케이트가 그의 어깨를 눌러 눕혔다. 당신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해요. 이번엔 내 차례예요. 미쳤습니까? 혼자서 놈들 소굴에 들어가겠다고요? 자살행위입니다. 혼자가 아니죠. 케이트가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는 품에서 작은 무전기 하나를 꺼내 보였다.
놈들에게서 노획한 것이었다. 이걸로 놈들의 교신을 엿들었어요. 놈들의 아지트는 섬 중앙에 있는 낡은 등대예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들은 우리가 살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밤, 섬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할 거래요. 이제 기다릴 시간조차 없었다. 오늘 밤이 지나면 그들은 발각될 것이고 부상당한 하진우를 데리고는 다시 도망칠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움직이려는 거예요. 케이트의 눈빛이 결연했다. 내가 놈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당신은 여기서 최대한 회복하고 있어요. 내가 약을 구해올게요. 위험합니다. 당신은 전투 훈련을 받았지만 이런 식의 게릴라전은 경험이 없잖소.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케이트가 그의 손을 잡았다.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숲을 이용하고 어둠을 무기로 삼는 법을요. 당신이 나의 지휘관이 되어주세요. 하진우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 안에는 두려움이 아닌 꺾이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말릴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그녀에게 쏟아부었다. 소리 없이 걷는 법, 바람을 이용해 자신의 냄새를 지우는 법, 적의 눈을 속이는 위장술, 그리고 최소한의 힘으로 적을 무력화시키는 급소 공격술까지. 케이트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그녀의 뛰어난 두뇌는 하진우의 실전 경험과 결합하여 그녀를 무서운 전사로 변모시키고 있었다. 그날 밤, 케이트는 얼굴에 진흙 위장을 하고 손에는 돌칼을 든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진우는 동굴에 남아 무전기를 통해 그녀의 상황을 들으며 초조하게 기다렸다. 등대 근처에 도착했어. 경비가 삼엄해. 사명이 입구를 지키고 있어. 정면으로 들어가지 마시오. 등대 뒤편 절벽. 환기구를 이용해요. 내가 봐뒀던 곳이오. 케이트는 그의 지시에 따라 등대 뒤편 절벽을 기어 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높이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좁은 환기구 틈으로 몸을 밀어넣는데 성공했다. 등대 내부는 고요했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의무실을 찾았다. 약을 찾았어. 항생제, 소독약, 붕대, 다 있어. 줬소? 이제 조용히 빠져나. 하진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등대 전체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그녀가 의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적외선 감지 센서를 건드린 것이다. 젠장, 함정이야, 침입자다. 전원 출동. 무전기 너머로 놈들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케이트는 약이 든 가방을 챙겨 복도로 뛰쳐나왔다. 사방에서 군화 소리가 몰려왔다. 그녀는 완전히 포위되었다. 진우나 포위됐어. 어떡하지? 진정해요. 내 목소리 들려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만 들어요. 복도 끝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뛰어요. 케이트는 그의 지시에 따라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등대 꼭대기, 등불이 있는 곳이었다. 놈들이 그녀의 뒤를 바짝 쫓아왔다. 막다른 길이야. 이제 어떻게 등불을 켜요? 가장 강한 빛으로 케이트는 등불 제어 장치를 조작했다. 거대한 렌즈가 회전하며 수만 촉광의 강력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등대 꼭대기로 올라오던 놈들은 갑작스러운 섬광에 눈을 뜨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지금이야. 렌즈 뒤에 숨어서 내가 가르쳐준 대로. 케이트는 회전하는 렌즈 뒤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눈이 먼 채 허우적거리는 놈들의 등 뒤로 다가가 하진우가 가르쳐준 대로 목의 경동맥을 강하게 눌렀다. 놈들은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하나씩 쓰러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군사학교의 우등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둠과 빛을 이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전사였다. 하지만 아직 가장 큰 위협이 남아 있었다. 놈들의 보스. 거구의 러시아인이 기관총을 들고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재미있는 암코양이로군. 하지만 이제 놀이는 끝났다. 놈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바로 그 순간
등대 아래쪽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다. 쾅놈들의 보트가 정박해 있던 선착장이 화염에 휩싸인 것이다. 하진우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 동굴을 나와 놈들의 퇴로를 차단해 버린 것이었다. 놈들의 시선이 잠시 폭발이 일어난 쪽으로 쏠린 틈을 타 케이트가 움직였다. 그녀는 등불 제어 장치에 거대한 쇠 파이프를 뽑아들고 놈을 향해 전력으로 휘둘렀다. 이것은 그녀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광 선착장에서 터져나온 두 번째 폭발음이 섬 전체를 뒤흔들었다. 하진우가 설치해둔 두 번째 부비 트랩이 유류 드럼통을 터뜨리며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어냈다. 등대 꼭대기에 있던 밀수꾼 보스의 시선이 다시 한번 그쪽으로 쏠렸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다. 자신의 퇴로와 재산이 한 줌의 재로 변하는 광경에 이성을 잃은 것이다. 이 개자식들이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다. 케이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등불 제어 장치에서 뽑아든 묵직한 쇠 파이프를 야구 방망이처럼 휘둘렀다. 그녀의 모든 분노와 생존에 대한 갈망이 실린 일격이었다. 죽어 퍽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쇠 파이프가 거구의 보스, 입안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그 충격량은 갈비뼈 몇 대를 우습게 금가게 할 정도였다. 크헉 입안이 짧은 신음과 함께 비틀거렸다. 손에 들고 있던 기관총의 총구가 허공을 향했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북극곰 같은 덩치와 짬에서 나오는 맷집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케이트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은 사리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건방진 암캐가 입안은 기관총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허리춤에서 거대한 마체테 정글도를 뽑아들었다. 총알을 낭비할 가치도 없다는 듯 그는 케이트를 직접 난도질할 생각이었다. 내가 내 그 예쁜 얼굴을 조각내 주마. 그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마체테가 케이트의 머리를 향해 날아들었다. 케이트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피했다. 칼날이 그녀의 머리카락 몇 올을 잘라내며 등대벽에 부딪혔다. 깡쇠 냄새와 함께 불꽃이 튀었다. 케이트 정신 차려 정면으로 맞서지마 공간을 이용해 무전기 너머로 하진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선착장을 폭파시킨 뒤 마지막 힘을 쥐어짜 등대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상당한 몸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지금 케이트를 도울 수 있는 것은 그의 목소리뿐이었다. 하진우의 말에 케이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좁은 등대 꼭대기를 빠르게 훑었다. 거대한 등불 렌즈, 복잡하게 얽힌 기계 장치들, 그리고 바닥에 널브러진 공구들. 이곳 전체가 그녀의 무기였다. 입안이 다시 마체테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케이트는 뒤로 물러서는 대신 거대한 렌즈 뒤로 몸을 숨겼다. 렌즈는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가 겹겹이 쌓여 빛을 모으고 증폭시키는 구조였다. 그녀는 회전하는 렌즈의 움직임에 맞춰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했다. 숨바꼭질은 끝났다. 나와 입안은 렌즈 주위를 돌며 케이트를 찾았다. 하지만 케이트는 렌즈가 만들어내는 빛의 굴절과 그림자 속에 숨어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마치 마술사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케이트 렌즈 아래쪽. 냉각수 파이프를 찾아 케이트는 하진우의 지시에 따라 몸을 낮췄다. 렌즈 아래쪽에는 등불에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수 파이프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렌치로 파이프 연결부를 힘껏 내리쳤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파이프가 터지며 뜨거운 증기와 기름 섞인 냉각수가 뿜어져 나왔다. 바닥이 순식간에 미끄러운 기름으로 뒤덮였다. 이런 젠장 입안이 미끄러운 바닥에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바로 그때 케이트가 반대편에서 튀어나와 그의 발목을 쇠 파이프로 후려쳤다. 의학 입안의 거대한 몸뚱이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쿵 등대 전체가 울리는 듯한 굉음이 났다. 하지만 그는 끈질겼다. 그는 넘어진 상태에서도 마체테를 휘둘러 케이트의 다리를 노렸다. 케이트가 뒤로 물러나는 순간
이반은 바닥의 기름을 이용해 미끄러지듯 일어나 다시 자세를 잡았다. 그의 모습은 마치 상처 입은 야수와도 같았다. 내년에 그 잘난 머리통을 깨부숴주마. 그 순간 등대 꼭대기로 올라오는 철제 계단에서 하진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옆구리를 부여잡은 채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늑대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내 상대는 나다. 이반. 합이 실거리는 놈이 아직도 살아있었나? 잘됐다. 둘 다 한꺼번에 저승으로 보내주지. 이반은 타겟을 하진우에게로 바꿨다. 그는 케이트보다 하진우가 더 위험한 상대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반이 하진우에게 달려드는 순간 케이트가 소리쳤다. 진우 씨 지금이에요. 케이트는 등불 제어 장치의 메인 전원 스위치를 내렸다. 등대를 밝히던 강력한 불빛이 꺼지며 주변은 다시 어둠에 잠겼다. 오직 선착장에서 타오르는 불빛만이 희미하게 내부를 비출 뿐이었다. 갑작스러운 어둠에 이반의 눈이 미쳐 적응하기도 전에 하진우가 움직였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폭발시키듯 이반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칼을 든 이반의 손목을 잡고 자신의 몸을 지렛대 삼아 그의 어깨 관절을 꺾었다. 707 특임대의 특공 무술. 크라브마가의 기술이었다. 으드득 인대가 끊어지고 뼈가 뒤틀리는 끔찍한 소리가 났다. 이반의 손에서 마체테가 떨어져 나갔다. 으아악. 이반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반대쪽 손으로 하진우의 부상당한 옆구리를 움켜쥐었다. 상처가 터지며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크억. 하진우의 눈앞이 흐려졌다. 진우. 케이트가 쇠 파이프를 들고 달려와 이반의 등과 머리를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퍽퍽퍽. 하지만 이반은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하진우를 붙잡은 채 두 사람을 함께 끌고 등대 꼭대기 난간 쪽으로 향했다. 같이 죽는 거다. 난간이 부서지며 세 사람의 몸이 허공으로 기울어졌다. 아래는 수십 미터 아래의 뾰족한 바위들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하진우는 마지막 순간 결단을 내렸다. 그는 이반을 붙잡고 있던 손을 풀고 대신 케이트의 몸을 등대 안쪽으로 강하게 밀쳐냈다. 살아. 그의 마지막 목소리와 함께 하진우와 이반은 서로 엉킨 채 어둠 속으로 깊은 바다로 떨어져 내렸다. 안 돼. 진우. 케이트의 절규가 불타는 섬의 밤하늘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눈앞에서 그녀를 지켜주던 유일한 남자가 사라져 버렸다. 시간이 멈췄다. 케이트는 부서진 난간 끝에 위태롭게 서서 하진우가 사라진 검고 차가운 바다를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았다. 귓가에는 그가 남긴 마지막 말, 살아 라는 단어만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함께 싸우던 그의 온기가, 그의 목소리가, 그의 존재가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렸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아니, 잿더미처럼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절규가 터져 나왔다. 슬픔, 분노, 절망,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지독한 무력감이 뒤섞인 비명이었다. 그가 없었다면 자신은 진작에 죽었을 것이다. 그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다. 이 지독한 아이러니, 그녀는 난간 아래로 몸을 던져 그를 따라가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살아남으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포기하는 것은 그의 희생에 대한 배신이었다. 케이트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그녀는 눈을 부릅떴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이 지옥을 끝내야 한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등대 내부로 돌아왔다. 이반은 사라졌지만 섬에는 아직 놈들의 잔당이 남아있을지 몰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이곳에 구조 신호를 보낼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여기는 케이트 스털링 대위.
들리는 사람 있나 반복한다. 여기는. 하지만 무전기에서는 치직거리는 잡음만 들려올 뿐이었다. 등대 꼭대기의 안테나가 전투 중에 파손된 모양이었다. 통신 수단이 사라졌다. 그녀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하진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자신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등불 제어 장치로 다가갔다. 거대한 등불은 여전히 꺼진 채 침묵하고 있었다. 빛. 하진우는 항상 최소한의 단서로 해결책을 찾아냈다. 그렇다면 이 빛이, 이 등대가 바로 열쇠일 터였다. 그녀는 육군사관학교에서 배웠던 통신 기술과 모스 부호 지식을 떠올렸다. 이 등불을 이용해 국제 조난 신호, SOS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제어판을 살폈다. 전원은 들어왔지만 렌즈를 회전시키는 모터가 망가져 있었다. 수동으로 렌즈를 돌려야 했다. 그녀는 거대한 렌즈를 손으로 밀었다. 꿈쩍도 하지 않았다. 성인 남성 여럿이 달라붙어야 움직일 수 있는 무게였다. 포기하지 마. 방법을 찾아.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 끊어진 쇠사슬, 그리고 기름통. 그녀는 지렛대의 원리를 떠올렸다. 쇠파이프를 렌즈의 톱니바퀴에 끼우고 쇠사슬을 연결해 자신의 몸무게를 실어 당겼다. 끼익. 거대한 렌즈가 아주 조금씩 힘겹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몇 번이고 넘어지면서도 렌즈를 돌렸다. 그리고 제어판의 스위치를 조작했다. 점, 선, 점. 짧은 불빛 3번, 긴 불빛 3번, 다시 짧은 불빛 3번. SOS 신호가 어두운 밤바다를 향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구조대가 올 때까지, 아니 자신의 온몸에 힘이 닿을 때까지 그 신호를 반복해서 보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그녀가 거의 탈진하여 쓰러지려던 순간 멀리 수평선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불빛은 점점 더 커지고 선명해졌다. 헬리콥터의 불빛이었다. 왔어.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해냈다는 안도감과 이제는 곁에 없는 그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잠시 후 대한민국 해양경찰 특수구조대의 헬기가 등대 헬기장에 착륙했다. 중무장한 대원들이 쏟아져 나와 등대 내부를 수색했다. 그리고 그들은 등불 아래에서 엉망진창이 된 채 쓰러져 있는 금발의 여군 장교를 발견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SOS 신호를 보내는 스위치를 굳게 잡고 있었다. 생존자 발견. 여긴 등대 꼭대기. 생존자는 미군 장교 1명. 케이트는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며칠 후 그녀의 조난 소식을 들은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다. 한미연합훈련 중 발생한 초유의 사태, 고립된 섬, 정체불명의 밀수 조직, 그리고 두 영웅의 사투.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밀수 조직의 잔당들은 해경에 의해 모두 소탕되었고 그들의 배후에 있던 국제범죄 조직의 실체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케이트는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기쁘지 않았다. 병실 침대에 누워 그녀는 매일 밤 똑같은 악몽을 꾸었다. 자신을 밀치고 어둠 속으로 떨어지던 하진우의 마지막 모습. 그녀는 수십 번의 표창을 받았지만 그 어떤 명예도 그녀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퇴원하는 날, 그녀는 군복 대신 검은 정장을 입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진우의 소속 부대였던 707 특임대를 찾아갔다. 그녀는 부대장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제가 그를 찾겠습니다. 제 남은 군 생활 전부를 걸고서라도 그의 시신이라도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이것은 제게 남겨진 마지막 임무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오만하지도 나약하지도 않았다.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깊은 슬픔, 그리고 한 남자를 향한 지울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미군의 특별 수색팀 구성을 요청했다. 그녀가 직접 팀을 이끌고 사고가 발생했던 저령도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집요한 노력 끝에 전례 없는 한미 연합 수색 작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모두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 거친 파도 속으로 떨어진 사람을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와도 같다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살아있어야만 한다.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오는 법이니까. 그녀는 헬기에 올라 다시 그 지옥 같았던 섬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하진우가 남긴 유일한 물건인 낡은 부싯돌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저령도의 해안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다. 태풍이 핥히고 간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고 부서진 나무들과 바위들이 해변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케이트는 수색팀을 이끌고 헬기에서 내렸다. 다시 밟은 섬의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다. 그녀의 뇌리에 그날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진우와 함께 뒹굴었던 진흙탕, 그의 체온으로 추위를 녹였던 동굴,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등대 아래의 검은 바다. 수색은 난항을 거듭했다. 잠수부들이 등대 아래 바다를 샅샅이 뒤졌지만 거센 조류와 복잡한 해저 지형 때문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수색팀의 사기는 점점 떨어져 갔다. 상부에서는 작전 종료를 압박해왔다. 하지만 케이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일반인이 아니에요. 707 특임대 최고의 베테랑이었어요. 만약 살아남았다면 그는 분명 흔적을 남겼을 거예요. 우리가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지도를 펼쳐놓고 하진우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만약 나라면 저 바다에 떨어졌을 때 어디로 향했을까? 조류의 방향, 바람의 세기, 그리고 생존 본능. 그녀는 하진우가 가르쳐준 모든 것을 동원해 그의 생존 확률을 계산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지도 한 구석, 등대에서 약 5km 떨어진 작은 무인도에 멈췄다. 까마귀 섬이라고 불리는 깎아지른 절벽으로 둘러싸인 바위섬이었다. 이곳이에요. 조류를 탔다면 이곳으로 떠밀려 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모두가 회의적이었지만 케이트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다. 그녀는 직접 헬기를 몰아 까마귀 섬으로 향했다. 헬기에서 내려다본 섬은 이름 그대로 황량한 바위뿐인 불모지였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실망감이 그녀를 덮치려던 순간 그녀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다. 섬 중앙, 바위 틈 사이에 아주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연기. 연기다. 저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어. 헬기가 급히 고도를 낮췄다. 그리고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바위 틈 사이에 메이키프트 임시변통 움막이 있었고 그 앞에서 한 남자가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다. 덥수룩한 수염과 찢어진 옷. 한쪽 다리는 부목으로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는 분명 살아 있었다. 하진우였다. 그는 추락하면서 절벽에 부딪혀 다리가 부러졌지만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고 조류에 떠밀려 이 무인도까지 온 것이었다. 그는 지난 일주일 동안 그가 케이트에게 가르쳐줬던 모든 생존 기술을 동원해 홀로 버티고 있었다. 헬기에서 로프가 내려오고 케이트가 가장 먼저 섬으로 내려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그에게 달려갔다. 하진우는 연기 너머로 다가오는 그녀를 보고 꿈을 꾸는 듯 멍하니 바라보았다. 케이트 이 바보야. 멍청아. 케이트는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울음을 터뜨렸다. 죽은 줄 알았잖아. 왜 나를 밀쳤어? 왜 혼자? 하진우는 말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에 끌어안았다. 그의 몸은 야위었지만 그 품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따뜻했다. 살아남으라고 했잖소. 약속은 지켜야지. 그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폭풍우가 몰아쳤던 외딴 섬에서 시작된 그들의 지독한 인연은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몇 달 후, 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 말끔하게 군복을 차려입은 케이트와 아직은 조금 다리를 절지만 건강을 되찾은 하진우가 마주 앉아 있었다. 하진우는 전역했다. 그의 다리는 더 이상 특수부대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웠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국방부의 특별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미 연합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러니까 미 국방부에서 나를 스카우트하고 싶다고요. 하진우가 어이없다는 듯 물었다. 네. 웨스트포인트 생도들에게 생존수를 가르쳐 달래요. 저령도의 전설을 초빙하고 싶다나 뭐라나. 케이트가 와인을 따르며 씩 웃었다. 어때요? 연봉도 아주 세요. 미군 장교 남편을 두면 제 커리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거? 지금 프로포즈하는 겁니까? 명령이에요. 하 상사. 아니, 하 교관님. 케이트가 와인 잔을 들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닌 사랑과 존경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하진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의 와인잔을 들어 그녀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다. 명령이라면 따라야죠. 대위님, 쨍! 하고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지옥 같은 72시간의 사투는 끝났지만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만했던 장교와 과묵했던 대원. 서로 너무나도 달랐던 두 사람은 생사의 경계를 함께 넘으며 서로의 반쪽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닥쳐올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전장에서 피어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꽃이었으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외딴 섬에서 벌어진 두 군인의 생존기를 넘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가진 것들, 예를 들어 사회적 지위나 배경, 지식과 기술이 우리 자신을 정의하고 보호해 줄 것이라 굳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야기 속 케이트 스털링 대위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녀는 명문가 출신이라는 배경과 웨스트포인트 수석 졸업이라는 타이틀, 그리고 최첨단 장비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맹신했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예측 가능하고 통제할 수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거대한 태풍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시련이 닥쳐왔을 때 그녀가 그토록 믿었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무력해졌습니다. 그녀를 지탱하던 껍데기가 벗겨지고 나약하고 두려움에 떠는 한 인간의 모습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진정한 힘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항해에서 예기치 못한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화려한 스펙이나 직함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내면의 의지와 인간 본연의 강인함입니다. 하진우 상사는 케이트가 가진 그 어떤 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몸과 경험, 그리고 자연을 읽는 동물적인 감각에 의지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그의 힘은 상대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과 동료를 지키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는 힘이었습니다. 그는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말없이 책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이 아닐까요?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큰 목소리가 아니라 신뢰를 주는 굳건한 등과 따뜻한 손길이라는 것을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편견을 넘어선 신뢰와 연대의 위대함을 이야기합니다. 처음 케이트에게 하진우는 그저 데이터를 무시하는 원시적인 하급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오만과 편견은 결국 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죠. 우리 역시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편견의 벽을 쌓고 살아가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와 다른 생각, 다른 방식을 가진 사람을 쉽게 무시하고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생사의 경계에서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케이트는 자신의 이론적인 지식을, 하진우는 자신의 실전 경험을 합쳐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갑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등을 맞대고 싸울 때 개인의 힘을 뛰어넘는 위대한 시너지가 발휘된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불신과 갈등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진정한 소통과 연대만이 공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일깨워 줍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가 우리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피어난 인간애와 희생의 가치 때문일 것입니다. 하진우는 자신을 무시하고 위험에 빠뜨렸던 케이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돌아와 그녀를 구했고 자신의 체온으로 그녀를 살렸으며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의 목숨을 던져 그녀를 지켜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인의 의무감을 넘어선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사랑의 형태였습니다. 우리는 이기심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타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희생적인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고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피워 올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케이트가 하진우의 희생 앞에서 절망에 주저앉지 않고 그의 유지를 이어받아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이 72시간의 사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기치 못한 재난이 닥쳤을 때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의 손을 잡을 것입니까? 이 이야기는 그 답이 최첨단 기술이나 막대한 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의 온기와 신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위대한 정신에 있음을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 역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구상할 때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바로 변화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강력한 영웅이 위기에 빠진 공주를 구하는 뻔한 이야기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두 세계를 살아온 두 인간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서로에게 스며들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해 나가는지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처음 케이트 대위의 오만한 모습을 보며 많은 분들이 답답함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것은 제가 의도한 바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굳건했던 신념과 자존심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배움과 성장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함께 느끼고 싶었습니다. 하진우 상사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영웅의 모습입니다. 그는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믿음직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인물이죠. 그의 강인함은 근육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동료를 포기하지 않는 책임감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의 과묵한 행동 하나하나에 깊은 신뢰와 존경의 의미를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마음을 썼던 장면은 하진우가 저체온증에 걸린 케이트를 자신의 체온으로 녹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기술을 넘어 두 사람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계급과 편견, 사회적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오직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의 생명을 나누는 그 순간의 절박함과 순수함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등대 꼭대기에서의 마지막 결투는 케이트가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는 주체적인 인물로 거듭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그녀가 하진우에게 배운 기술과 자신의 지식을 결합하여 거대한 적과 맞서는 모습은 이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란 일방적인 의존이 아니라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며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이라는 점을 말이죠.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시청자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절영도와 같은 시련 앞에서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거창한 이상이 아니라 내 곁에 사람을 향한 작은 손길과 희생이라는 것을 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본 채널에서 제작된 이야기는 교육적인 메시지 전달을 목적으로 재구성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댓글은 저희 바람사연 채널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